LDT 리더십 연구소 대표 쌤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49강인가요? 48강으로 2022년을 마무리하고 49강부터 지속적으로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LDT 리더십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들의 특질을 연구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리더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리더로서의 삶을 살았던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 가게를 일으킨 분, 기업을 융성하게 하고 사회 문화를 바꾸신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했던 분들의 좋은 특질들을 우리가 학습하고 또 그들을 본받기 위해서 LDT 리더십 강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년 초라서 이게 조금 무거운 강의 주제라 할 수 있는데 무겁다보다는 중요한 강의 주제라고 이제 무거울 중자. 그래서 무거울 중자에 뿌리가 달려 있는 무거울 중에 뿌리근 순응한 시 민족의 영웅이죠. 우리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는데 최근에 이제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뮤지컬로 이미 나오고 여러 가지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극장에서 아마 영웅이라는 그 뮤지컬 형태 레미제라블과 이제 비슷한 한국의 레미제라블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영웅이라는 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애국심과 자긍심과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그 민족의 공적이었던 우리 조선민족의 공적이었던 통감부 일본 총리를 했던 그리고 한국을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악랄한 이토 히로부미에게 세 발의 총성으로 결국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던 안중근 의사와 함께하게 돼서 저 역시 가슴이 설레고 저는 뮤지컬도 보고 이제 영화도 보고 또 관련 책들 김문의 하얼빈이라는 책도 얼마 전에 나왔죠. 그 책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이 안중근 의사가 갖고 있던 그 생각 그리고 그의 변화 과정 이런 그 마인드들을 보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 영화에도 그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가 싱크로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뮤지컬 배우였던 그 정성화 씨가 사진을 봐도 이게 진짜인지 실물인지 아닌지 이거는 영화 포스터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 모니터에 보이는 건 포스터인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느껴야 될 알아야 될 그리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또 가끔 그 인터넷에 보게 되면 그 뮤지컬에 나왔던 그 장부가라든가 음악들 영웅 이런 노래들이 있거든요. 음악을 한번 들으면서 저도 오늘 강의장에 오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오면서 자꾸 그 영화의 영상이 떨어서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위에 보면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게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안중근 의사가 실질적으로 LDT 배우고 행동하고 이 가르침을 다 했던 LDT 리더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우리 나이로 32세 만으로 제가 이제 LDT SPS는 31살의 생을 마감하면서 130년 이상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역사보다도 그 짧은 기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깨닫게 해줍니다. 영화 꼭 보시라고 여러분 권하면서 그 안에 그 간수에게 그 리순 형무소에 있을 때 간수에게 그 써줬던 그리고 거기에 일본인들에게 나는 일본의 행위는 싫지만 일본인들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국 공법에 따라서 실지 그 경천애인 박애 이런 평등 그리고 국적법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들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줬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요 글을 써가지고 그 간수에게 선물로 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1879년에 태어나서 1910년 그 경술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일본에서 아주 급하게 사형 집행을 빨리 했죠. 그것도 약속을 어기고 그게 전 세계 그 만방에 알려지고 그 언론들이 떠들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유언에 남겼던 안중근 의사가 옥에서 사형 직전에 유언으로 남겼던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근처에 묻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게 되면 고국으로 송환해서 보내달라는 그 유언을 우리는 지금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 후세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지난 그 강의 때 김구 민족의 지도자죠. 김구 강의를 하면서 김구에게 그 배움과 학습과 계몽의 길 그리고 김구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던 분이 바로 그 진사 안태훈 진사가 바로 안중근의 아버지입니다. 안중근의 아버지로 인해서 김구 선생도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문지기가 될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가끔 그 자극적인 그 표현들을 쓰면서 김구와 안중근은 총구를 겨눴었다 이런 걸로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서 그래야 하는데 오늘 팩트체크 정리를 한다면은 총구를 겨눈다보다는 상대 그 대립 관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하게 되면 김구는 19살 때 황해도 해주의 동학 접주가 돼가지고 원래 다 해주 출신이거든요. 동학 접주가 돼가지고 동학혁명을 일으켰을 때 안중근의 가문은 안중근 고려 무인 가문에 뼈대 있는 가문에다가 할아버지는 정삼품이고 아버지도 이제 사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중경시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진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광군으로서 토벌대장력을 그 보직이니까 그걸 맡아서 했었고 그때도 안중근은 그 삼형제 중에 뭐 정근, 공근, 중근 이렇게 있는데 안중근 같은 경우는 토벌대에 가담돼 있었는데 실질적인 김구 그 동학군하고 이제 대립하고 전투를 한 건 없는데 형태상으로는 진압군 관군이었고 동학군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 후초 고성로 선생이라는 그 성리학자를 만나게 된 계기 그리고 책을 읽고 학습을 하고 그 책들의 모양들을 하게 된 게 바로 안태훈 안중근의 아버지 때문이었죠. 그 젊은 김구가 이런 인재가 내가 아무리 동학군을 토벌하고 있지만 이런 거는 국가의 법에다 해가지고 서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만약에 힘들고 어려우게 되면 자기를 찾아봐라 해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김구 가족을 다 걷어들여 준 게 바로 안중근 아버지 가족이었거든요. 또 그리고 계몽운동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계 연들을 맺었고 나이상으로는 그 김구 선생이 3살 많죠. 그런데 안중근은 그 만 15세에 결혼을 했는데 김아려 여사죠. 그 영화에는 그 아주 이제 강단 있는 이제 배우가 그 역할을 이제 하던데 그 한 살 많은 그 규수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또 자녀를 또 뒀었고 그리고 어른스러웠죠. 그때 이제 김구의 백범일지에도 보게 되면은 안중근을 표현할 때 명사수였고 아주 용맹스러웠고 총을 잘 쏘고 활을 잘 쏘고 그런 무인기술이 다분했는데 할아버지 영향으로 인해서 어린 때부터 한학 공부를 하고 사서삼교육을 다 뗐습니다. 안중근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저렇게 글을 쓰고 또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짧은 기간에 옥속에서 자서전 2개를 내거든요. 그 동양평화론이라는 거 물론 22쪽짜리입니다만은 지금으로 보게 되면 그 서론에 가까운 건데 그 책을 보고 일본의 판사들도 일본에 있는 그 지식인들도 놀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학습을 하고 동양평화론이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5, 60점의
자기 그 휘호라든가 친필 글들이라든가 이런 게 남겨놨던 것들을 그 간수들이 보관하고 그 마지막 간수라는 그 뭐 방송도 됐었잖아요. 거기에서 그걸 추모하고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진짜 위인으로서의 그런 표본이 됐고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학군 토벌대장 할 때 안중근이 함께 했었고, 또 어머니는 본명은 조성년대 조마리아로 그 독립운동가이면서 그리고 강단 있게 아들을 키웠던, 영화를 보게 되면 마지막 그 조마리아 여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쓰는 그 수의를 지으면서 쓰는 그 편지와 거기에 그 뮤지컬을 하는 걸 보게 되면 그걸 듣고 지금도 가슴이 뭉클날 정도로, 그 남은희라는 배우가 그 연기를 했는데 정말 어머니 심정으로, 그리고 그 촬영 뒷담을 보게 되면 뮤지컬을 촬영하면서 감정을 이입하고 노래를 하는 게, 특히 그 김고은 같은 눈물 흘리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정성화는 워낙 이제 프로니까 그런데 그 진한 감동이 배어나고, 그리고 재미의 요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 그 영화를 한번 보라고 권하면서, 여기에 그런 연이, 김구 선생과의 연이 있었다는 거, 또 나중에 또 안중근이 이제 쫓기면서 또 그 가족이 김구를 찾아가고 뭐 서로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 뭐 또 훗날 이야기들은 그 환경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함부로 이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속으로 그 짧은 그 31년의 그 삶을 살면서 뭐 일본의 그 뭐 요시다 쇼인이나 사카모토 료마를 하면서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의 리더들의 형태를 하면서도 다 그 사카모토 료마가 이제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사카모토 료마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만들었는데 그 후속들 거기에서 이어졌던 게 결국 한일 합병을 하고 우리를 국권을 침탈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져왔을 때, 그보다 더 강했던 우리 한국의 우리 동학의 전봉준 장군이라든가 또 우리 안중근 의사라든가 뭐 김구 선생이라든가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삶에서 보여줬던 그런 역사의 흔적들을 우리가 훨씬 더 못 미치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죄스러움도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 그 영화 그 영웅이라는 영화 앞장면에 보게 되면 그 겨울에 그 단지동맹 하죠. 이게 정확하게는 동의단지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안중근 의사가 단순하게 그냥 책으로 뭐 안흥칠 역사나 이런 걸 할 때 그 책에 썼을 때는 안흥칠 역사 정기문을 자기의 그 이야기를 다 옥에서 썼거든요. 그 리순에 있을 때 그걸 썼을 때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으면서 사형 집행을 좀 미뤄달라 그랬어요. 내가 동양평화론하고 내가 써야 될 거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그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과, 일찍이 한학을 공부하고 사서삼경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문무겸비한 근현대사에서 안중근이 갖고 있던 그런 문무겸비라든가 그 남자로서의 삶에서 의와 그리고 행함과 그리고 학하고 배우는 것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후손들도 보다 더 그 선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목숨을 바쳤던 분들의 그 삶을 조금이나마 한번 이해하는 시간, 그런 시간 때문에 제가 여러분 그 영화라도 가서 한번 보고 책이라도 한 권 읽어보고 아니면 관련 영상 유튜브 이런 자료들도 한번 봐보라는 겁니다. 그 영화 이제 앞장면에 하얀 벌판에서 서가지고 노래하면서 이 단지동맹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그 연해주에서 쫓기면서 우리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나약해져가는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설득을 하고, 그 전부터 뭐 상해도 갔다 오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서 이제 하얼빈에서 그런 큰 일을 그 거사를 치르기,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안중근의 삶은 어린 때 그 풍에 있는
그리고 아버지가 미국상을 하고 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 회의 제도라든가 학습하는 거라든가 의견들을 수렴하는 거 상당히 그 민주적인 방식들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작은 일 하나를 해도 장남이지만 동생들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그거를 구하고 어머니에게도 아내에게도 영화에서는 우스꽝스러운 거 있는 것들이 다 팔아먹는 걸로 그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해서 그거는 뭐 이제 픽션의 요소들이라고 봅니다. 윤재문 감독인가 그렇죠. 그 국제시장하고 해운대 뭐 다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2번 이상 봤습니다만은 이번 영웅이 가장 더 저 개인적인 삘이 꽂히게 해주는 거 다시금 심기일전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첫 장면에 그 눈온 엄동설안에서 손가락을 11명이 자르거든요. 제일 먼저 자기 그 약지 손가락 여기를 대고 그러니까 항상 사진을 찍을 때 저기에 나와 있듯이 이래 새끼 손가락하고 길이가 똑나 그 손가락을 자르고 그 주변에 있는 그 11명도 같이 손가락을 자르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붓으로 태극기에다가 쓴 게 바로 대한독립입니다. 그 첫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삘이 확 꽂히더라고요. 그 영화 영웅은 이토 히로부미를 이 사살 저격하기 전에 그 의사로서 우리 조선을 대표한 조선의용군 참모장 중장 독립금 대장 안중근 장군이 이전에 그 2년 거사 이전에 그런 걸 중심으로 했는데 그 어린 때부터 그런 명사수였고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일본의 횡포 그리고 이제 특히 을사늑약 그리고 정미칠조약 이런 과정에서 쫓기는데 먼저 아버지가 쫓기게 됐죠. 아버지가 이제 쫓기게 된 거는 동학군들의 그 수탈하고 찬탈하고 양본을 죽이고 좀 무차별하게 했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고부에서 시작해서 올라와서 황해도 해주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형태들이 뭐 중간에서는 뭐 다른 형태들도 있었는데 뭐 토벌대장에 나와서 그걸 격파하기도 했지만 그 선전포고를 하고 또 아주 그 민주적인 절차로 해서 합의를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동학군들이 놓고 간 곡식들을 뺏었던 것들을 다시 뺏어가지고 이제 주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1000석 가까이 돼요. 그걸 나눠주고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좋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조정에서는 마치 그거를 맘대로 횡령으로 몰아가지고 안태훈 아버지 그 안진사를 힘들게 만들어서 어처구니없게 모함을 당한 거죠. 좋은 일을 한.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서울에서 숨어 들어간 게 그게 지금의 명동성당입니다. 명동성당으로 가족들 데리고 들어가니까 명동성당은 그 외국인 프랑스 신부들이 있어가지고 치외 법권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있으면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프랑스어를 안중근이 배우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아서 그 영웅에도 나오는데 도마라고 부르는데 도마는 우리가 도마야 하는 거는 토마스를 얘기하는 게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천주교회 그 천주학에 나오는 박애 사상 그리고 평등 사상 사람 위에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게 좋았는데 가르치는 방식들은 신부들이 니들이 뭘 알아 하는데 일방적으로 주입식 학습을 그 공부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안중근이 반발을 하고 따지고 그랬어요. 사상이나 교리는 좋은데 니들 하는 거는 니들이 다를 바가 뭐 있냐 하는 생각을 이제 그래 했던 거예요. 거기서 그런 그 학습을 하고 그 나중에 그 상해로 가가지고 이제 또 평안도로 가서 뭐 장사를 하고 상해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이제 해보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정말 싸워서 이겨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안중근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보니까 해외에 한국민들이 뭐 연해주나 뭐 만주에 무지 많았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이제 운동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결집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사람들을 계몽해야 되고 눈을 뜨게 하고 알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동생들하고 가족들 모아놓고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몽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뭘 알아야 저들과 함께 맞붙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이런 그 LDT에 갖고 있는 그 배움의 토대를 만들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동생들도 뭐 재산 양도하고 재산 분할권을 요구한 게 아니고 형님이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죠 해서, 그래서 논밭을 정리해 가지고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인수하고 뭐 사몽학교, 돈이학교 인수를 하고 교장 선생님 역할을 해요. 뭐 김구 선생도 이제 교장 선생님 역할을 하고 선생님 역할하고 뭐 겸직 선생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해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뭐 아버지가 1905년도 경술년에 1905년도에 돌아갔죠. 그 을사년에 아버지가 돌아가고 그렇게 믿었던 아버지가 돌아서 가장으로서 그러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나라의 독립에 바쳐야 되겠다. 땅이 없는,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면서 동생들과 함께 훈련하고 이제 연해주에 가서도 사람들을 모으고 팀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공격하고 이제 못된 짓 악랄해서 이제 전투주를 이제 많이 시작해도 그쪽에 뭐 만주, 연해주 뭐 그쪽 일대에서 그 백두산 뭐 이제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홍이동 전투에서 사람들을 모은 게요 300명 정도의 소위 말하는 그 군대를 멤버십을 구축했던 거예요. 300년 정도. 그리고 훈련을 하고 학습을 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위대했던 것보다 그 이유도 그렇지만 뭐 신흥무관학교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자기 자금을 꺼내 가지고 그 독립 자금을 대고 무기 자금을 대고 하는 이런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게릴라 전투에 상당히 눈에 가지고 1차, 2차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 일본군들을 해서 그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뭐 봉오동 전투라든가 그 나중에 영화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홍이동 전투라든가 뭐 신화산 전투에서 얘기했는데 그 전투에서 이기고 나중에 영산 전투에서 이제 대패를 하는데 그게 전기가 돼 가지고 도망댕기고 망명하고 이렇게 이제 그 길이 오게 된 게, 그때 그 뭐 혹자는 안중근의 과오라 하는데 자기가 배우고 익힌 거에 대해서 그 일본인 프로 상인들을 다 잡거든요. 다 잡았을 때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총을 해서 사격 준비 딱 하고 있어. 일본인 그 군인들하고 포로 상인들을 다 잡았는데 사격 중지해 놓고 사격을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만국공법을 모르냐고. 원래 전쟁에서 잡은 포로는 죽여서 안 되고 돌려보내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갈 때는 뭐 아리가도 하면서 가놓고 이놈들이 이 독립군들이 활동, 진지, 구축 어디에서 활동하면서 그 기지에 대한 그 1급 그 지형 정보들을 걔들이 다 일본군들에게 알려가지고 그 영화에도 갑자기 폭격을 당해서 300명 중에 280명이 다 죽어요. 20명 정도 뿔뿔이 흩어지고 망병하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해외에서 그 호시탐탐 노리는 그 영화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가졌던 그 단지 동맹을 맺고 그리고 해외를 다니면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고 편지를 주고받고 이러다가 그 정보가 러시아 재무장관을 만나러 그 하얼빈은 그 당시는 행정구역상 러시아가 통제를 하고 그 밑에 리순 왜 리순에 하얼빈에서 했는데 리순을 하지. 그 리순은 그 여순이거든요. 한자로 보기엔 리순 그 형무소는 일본이 이제 점령해서 통제를 관할을 했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하얼빈에서 붙잡히고 난 다음 바로 리순으로 넘겨가지고 국제재판이라는 것들을 해서 세계 만방의 권력은 그런 것들을 이제 깨져버린 것 이제 준비를 해서 하얼빈역에 온다는 거에서 당시 거기에 조재현 분이 이제 맡았던 우덕순이라는 친구가 글도 한 시로 주고받고 그 영화에도 이제 나오는데 그 실제 그 우덕순하고 거기에 안중근이 서로 이제 교감하고 함께하고 늘 해왔죠.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정성화 분하고 조재현은
실제 친구예요. 아마 그 대학 동기인가 그럴 건데, 예, 그러면서 준비를 아주 치밀하게 하죠. 거기에 이제 도망 다니면서도 신보를 만들고 발간지를 하고 개간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안중근 의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굴을 이제 모르는데, 왜 그 얼굴이 뭔가 이토 히로부미가 얼마나 악랄하고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이게 잘 돌아가는 거 하게 되면, 그 순종과 다니면서 막 사진을 찍을 때도 한번 그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건 한국민들이 우리를 원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지배하는 거지, 우리가 얘네들 침탈한 적 없어 막 세계의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꼭 누굴 닮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좋아서 하는 거라 해서 그 언론을 장악하고 자기 한번 그 길거리에서 돌팔매질하고 그 공격하는 걸 당해가지고 신문에 날 때도 항상 그 순종은 고종을 폐위시킨 것도 바로 이토 히로부미 아니에요. 황제를 폐위시키고 이제 순종을 내세우면서 같이 댕기면서 옆에서 항상 있으면서 자기는 가리고 하니까 얼굴들을 잘 몰랐죠. 그 얼굴 모르는 사람을 그때 나오는 걸 봐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으면, 영화에서는 그 게이샤 그 궁녀로 있던 그 김고은이죠. 김고은이 타전을 하죠. 여기에 손수건 너징계에서 밤에 그 게이샤로 국무로 있다가 일본에 보내달라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픽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건데, 여기에 흰 손수건을 딱 행거를 딱 꼽아 놓는 게 이토 히로부미라고 표시하는 거, 영화에는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그 실제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기록들이 있는데, 그거 나올 때 영화에서는 그걸 딱 보고 안중근이 이토 하고 부르니까 딱 돌아볼 때 그때 총을 저격하는데, 실제 거기 환영 나온 그 일본인들이 이토가 왔다고 이토 하고 외칠 때 걸어가다 딱 돌아보는 걸 보고 세 발을 날렸는데 명중을 합니다. 이 가슴에다가. 그렇게 명사수였어요. 뭐 김구 선생도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본인이 외치죠. 꼬레후라라고. 거기서 당당하게 외치고 난 다음 그 세 발을 쏘고 총 7발을 쏘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경호도 그 주변 사람들한테 다 총을 이제 다 날리고 하는데, 거기서 당당하게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난 다음 그냥 그 러시아 그 헌병들에 의해서 그냥 잡혀갑니다. 잡혀가고 그때 급하게 리순 형무소로 옮겨가지고 속전속결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그 옥속에 있으면서 첫 공판할 때 그 세계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여기 총 3발을 맞고 얼마나 명중을 했는데 열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후송하기 전에 30분 만에 딱 목숨을 끊고, 그거 부검도 못 했거든요. 그 부검도 안 하고 이토 히로부미는 지금도 총알 3개를 받고 그냥 묻혀 있어요. 첫 재판을 할 때 많은 500명 정도로 재판 신청을 딱 한 거예요. 그 세계의 눈이 돼서 이 일본 놈들이 그 재판부가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해가지고 혼자만 놓고 합니다. 그 안에서 영화에서는 그 안에서 자기가 외치고 얘기하고 하는 게 그게 너무 감동적입니다. 내가 이토를 죽일 수밖에 없는 15가지 이유를 뮤지컬로 탁 풀어내는데, 그런 타당하고 나는 살인자가 아니고 군인으로서 내 본분을 다한 것이다. 군인은 저들이 우리를 침탈해서 적의 장수를 베는 것은 군인의 해야 될 군본이고 본분이고 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인 이유 15가지를 하나하나 다 늘어놓습니다. 거기에 그 영화 포스터에 보면 누가 죄인인가 누가 영웅인가 하는데, 그 누가 죄인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그 항목을 하나하나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진짜 누가 죄인인가, 누가 교도소에 가야 되는가, 누가 잡혀가야 되는가, 누가 영웅인가, 정말 죄는 누가 지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 끝나지 않는 역사 속에서 많이 나오고, 여기 한국 평안도 뭐 이제 진남포에서 이제 진남포는 이제 나중에 이사 갑니다만, 안중근 응칠이라고 이제 자기 그 자서전 자기 기록을 남길 때, 응칠은 어린 때 안중근이라는 등에 점이 7개 있어서 북두칠성을 닮았다 해서 그 애칭이 자라 그러죠. 애칭이 응칠에서 안응칠로 불리는 안중근이라고 이제 무거울 중자에 뿌리 근자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 저기 실제 그 안중근 의사 모습하고 정성화 모습 영우 포스터
맹세를 지키고자 이곳에 있다. 자기와의 약속과 맹세, 남아있는 중천금이라는 거, 말과 글과 행동을 일치시켰던, 언행일치, 학행일치했던 그 의사가 바로 안중근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뮤지컬에서도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이거는 보면 여러분들이 그 타당성,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15가지 이유를 딱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국무 명성황후를 니들이 시해하지 않았냐. 대낮 서울에서 국무를 죽인 놈들은 무죄고, 천하의 역적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침탈한 그 원소 적의 장수를 매긴 사람의 유죄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두 번째가 고종 황제를 폐회시킨 거. 그리고 이제 통감부를 이제 설치해서, 다음 을사오조약과 을사칠조약, 을사오적하고 정미칠적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지만, 을사오적에도 들어가고 정미칠적에 들어간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완용이죠. 그걸 강제로 을사늑약을 맺은 점, 다음에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정권을 강제로 뺏은 죄, 철도, 광산, 산림, 그리고 천택, 그 하천까지 강제로 뺏은 죄, 제1은행권 집회를 강제로 사용한 죄, 그리고 군대를 해산한 죄,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들의 해외 유학을 금지시킨 죄, 교과서를 앞서여 불태워버린 죄, 한국인의 일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는 거짓말, 얘들이 좋아서 한다는 그런 이토 히로부미는 강경농자가 아니고 뭐 정한농자 반대 아닙니다. 먹어도 방법을 달리했던 거, 얘들이 좋아서 한다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한국이 원해서, 지금도 우리가 원해서 했다고 떠드는 그런 앞잡이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학자들도 있잖아요. 그 장학금을 받았던 그런 학자들도. 한국과 일본 사이가 경쟁이 끊이지 않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데 사륙이 계속되는데도 태평성대한 것처럼 천황을 속인 그런 죄, 다음에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다음에 일본의 메이지 천황의 그 아버지 고메이 태왕제를 죽인 죄, 그때가 이제 그 메이지 그 유신 전후에 그런 그 15가지 내가 이토를 죽인 거는 정당한 전쟁 중에 군인으로서 장수로서 할 일이라고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들은 안중근을 뭐라고 폄하했습니까? 무직이라고. 그래서 테러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독립만세 꼴에 우라도 그걸 외치면서 전 세계에 타전할 수 있고, 그리고 재판도 공개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얘들이 속전속결로 그 약속을 어기고 그거를 안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옥속에 있으면서도 뿌리 없는 나무가 어떻게 살 것이며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우리의 선현들이 가졌던, 순국하신 분들이 가졌던 그 마인드가 지금 우리가 너무 조작된 생활에 살고 있지 않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장부가 죽을지라도 마음은 쎄어갖고 의사는 위태로움에 이를지라도 기운은 구름과 같다 하는 그 장부 수사 심여철 의사임이 기사원이라는 여기에 이제 썼던 거. 그래서 항상 그 안에서도 이거를 누구에게, 자기한테 잘해준 간수들에게 증으로서 글을 하나씩 쓰고, 내가 왜 이러는지 하고 미워하지 않는다 얘기하고, 니들이 군인으로서 그 신분으로서 그 역할을 잘한 건 니들이 시킨 거에선 죄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얘기했죠. 1910년 10월 26일 날, 그와 똑같은 현상이 70년 후에 1979년 10월 26일 날 부하의 총탄에 맞고 간 또 불운한 우리 대통령도 있었죠. 다음에 그 LDT 리더십은 어린 때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봤을 거고, 그거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일일 부독사 하면 구종 생형극이라는, 그리고 견리사의 견의수명이라는 거, 이게 뭔가 하면은 이로움을 봤을 때는, 이득을 냈던 의리를 생각하고, 뭔가 내게 플러스 되면 이거 의리, 이거를 생각하고, 위급함을 보면 뭐 목숨을 바쳐라 하는 거를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중근이 학습하고 행동하고 서서히 원래 출발은 정통 보수에서, 교육자에서, 계몽가에서 변화 개선하면서 이 민족의 지도자, 혁신가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그 본분을 다한 분이 바로 안중근입니다. 그래서 안중근이 리순형무소에 있을 때, 저기 보게 되면 병술 3월이라고 했잖아요.
옥중 해가지고 저기에 대한국인이라는 거, 대한국인 안중근 해가지고 그 단지 동맹할 때 찍었던 손가락, 항상 사진을 찍을 때도 손을 올려서 이 손가락을 잃지 않고 함께했던 11명의 동지들을 생각해서 인내라는 거,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는 후손들에게 정말 문화를, 언어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혼과 정신을 물려주기 위해서 10월 26일 날 10시에 이토 히로부미가 죽어서 그것도 맞춰가지고 얘네들이 그걸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 조작 검사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 친일에. 또 을사오적의 5명은 전부 법관들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글들을 보게 되면 그 경천하는 거, 이 경천이라는 그게 이거 경술 3월에 쓴 건데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 날짜를 연기해 달라 하면서 구걸구걸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었고 떳떳했었고 평온했었고 그 안에서 그 평온함을 잃지 않으면서 하느님께 이제 기도하는 게 뮤지컬에서 보게 되면 뭉클합니다, 여러분. 그 경천이라는 거, 요 글자는 그 교도소의 죄수들을 교화하는 우리 삼중 스님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 경천이라는 그 경천애인, 뭐 이 천은 뭐 국가를 뜻하는 거라고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거 국가하고 경천, 뭐 경천애인, 박의 평등, 존경하고 이제 사람을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존중한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뜻들이 뭐 해석에 따라 다르고 이제 밑에 사진은 그 100주년 서거 100주년 기념으로 서울 예술문화회관에서 26점인가 전시회를 했던 그런 겁니다. 경술련에 이제 나온 그 5, 60점의 작품들. 난 이것도 어떻게든 우리가 다 찾아와가지고 이게 다 이제 보문화됐는데 보게 되면 이게 임적이거든요. 임적 선진 위장 의문데 이게 임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임전무태 하잖아요. 우리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적을 만났을 때 후퇴하지 말아는 임적. 적을 만났을 때 선진. 적을 만나면 장수라면 군인이라면 앞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저기 위장 의무, 그 무릇 앞에 나가가지고 싸워야 되는 게 그때 그 마음으로 다가서면서 세 발의 총성을 하얼빈에서 울릴 때 그 안중근의 그 마인드,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까? 적을 만나면 먼저 나서는 것이 장수된 도리다라는 거. 그 어린 나이 3명을 남겨두고 아내를 남겨두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계몽하고 조국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거기에는 그 어머니 조마리아의 역할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옥숙에서 그 최종 사형 선고를 항소하고 국제 심판해가지고 해외에서도 변호사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얘네들은 결과를 내놓고 조작해놓고 이 사람의 죄목을 만들고 사형을 정해놓고 만들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자질구레 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안중근은 여기에서 안흥칠 역사라는 거 1879년 7월 16일 대한국 황해도 해주에서 그 해주 이제 수양산 밑에서 태어났다 해서 성은 안 쉬고 이런 것들을 이름은 이제 중군이다 하고 그래서 자는 응칠이다 했던 게 이게 역사적 기록에서 그 역사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자기 그 정기문 백범도 나중에 이제 그거를 그 상해에서 그걸 썼지만 동양평화론이라는 거를 이제 그 동양평화론을 썼는데 이 동양평화론을 그 일본의 학자들이 더 연구를 많이 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거기에서 불과 40일 2월 14일 날 3월 26일 날 했다니까 한 42일 그 기간 안에 그 글들과 책들을 써서 그래도 다행인 게 그 안흥칠 전기라든가 이런 어린이용이 나오고 또 오디오 이런 것들이 서점에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민족의 의인, 뭐 서대문 형무소에 가도 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그 안중근의 그 어머니 그 조성녀 독립군이 그 여사 조마리아 세례명 마리아 조마리아
여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가장 큰 불효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인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어머니의 그 강인함이, 그 진짜 사랑이, 그 역사의식이 안중근을 끝까지 태어나게 만들지 않았나.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내가 구걸구걸하게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살려달라고, 일제에서 실제로 그랬어요. 말하는 대로 진술한 대로만 하게 되면 감해준다는 그런 것도 안 하겠어요. 그 영향을 받은 친일 세력들이 하는 거는 뭐 지금도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네가 나라를 위해서 여기까지 이른 거기 때문에 딴 마음 먹지 말고 그냥 죽어라. 옳은 일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머니에 대한, 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그리고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옷을 입고 가거라. 이제는 살아서 너를 만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죽어서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와라.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가슴이 미어집니다. 연기력도 연기지만 어머니가 자녀에게, 아들에게 그 당당함을 잃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당당한 일, 구걸하지 말고 가라.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수의를 지어 보내니 마지막 내가 지어준 이 옷을 입고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라라는 그 어머니의 평소 교육이, 아버지의 평소 가르침이, 그들의 우애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유언을 했죠. 내가 죽은 후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주변에 묻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게 되면 고국으로 송환해다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에서 망명하고 싸우는 그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나라의 회복을 위해, 나는 하늘나라 갔어도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정진할 것이다 했고, 여러분들의 힘을 합하여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써라.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것이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 대한조국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그런데 후손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근의 혼과 정신, 우리 대한의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영영 혼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어디에 그 시신을 숨겨놨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홍범도 장군이 대전 현충원에 돌아오듯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려면 국제관계가 중요하겠죠. 지금 안중근의 모자리 효창동의 그 백범 기념관 뒤에 가게 되면 가묘가 있습니다. 가묘. 안중근이 그 유해가 돌아오면 묻을 그 가묘를 보는 우리의 마음. 항상 이로움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고 위급함을 보면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본의 지하철에서 그 일본 아이를 구하고 자기 목숨을 바치고, 그 소방대원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바쳐 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무시하고 백성을 무시하고 민의를 무시하고 민생을 무시하고 자기들 배를 불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2023년 그 첫 번째 하는 LDT 리더십 이제 49강 영웅 안중근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LDT 리더십 연구소 쌤이었습니다.